정찬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국회 상황과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주에 광복절 경축식이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에. 그런데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야당에서 경축식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독립기념관장의 김영석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 이분을 이제 임명한 것을 이제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라이트 논란이 이제 제기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도광산 문화유산 등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루어지기 전날에 국회에서 여야 225명 재석의원 전원 일치로 그 거부하는 그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이틀 만에 이게 또 채택된 과정 이 부분도 내일 외통위에서 아마 이제 따져 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친일 행보 논란이 정부 여당과 야당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관님? 저는 뭐 가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있는데 왜 그 친일 문제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윤 대통령이나 그 여권에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하는 것은 뭐 정부로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죠. 말하자면 그게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어떤 실용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야지. 이를테면 독립기념관의 문제라든가 아까 그 유네스코 사도광산 등재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국민 자존감이라든가 또 뭐 민족혼이라든가 이런 아주 정신적인 깊은 내면의 가치를 건드릴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광복회장이 나서가지고 뭐 밀정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 할 정도의 논란이 있는 분을 굳이 사실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의 그 정신을 어떤 상징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모시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광산 등재 문제도 일본이 지금 그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조선인들에 대한 강제동원을 지금 표시도 안 하고 인정을 않고 있는 마당인데 유네스코 그 관계 결정하는 위원회에 우리나라도 그 위원국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면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안 됐다고 만장일치니까 그렇게 보이는 일인데 굳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국제사회 다수결로 간다면 모를까.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마치 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인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끌어나온 건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문제만큼 야당 입장에서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겠죠. 국민 감정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여야 관계가 늘 극한 대립으로 정치가 아주 참 국민들을 실망시키는데 또 거기다가 이 부채질하는 또 한 건을 올려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뭐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로 아마 대통령실 쪽에서는 광복회가 참석 안 하는 광복절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광복회나 독립운동했던 분들이나 그분들의 후손들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일 남아있으니까 그 점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철회를 하든지. 그렇겠죠. 지금 뭐 철회해야 되겠죠. 며칠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그 복권을 놓고 아주 지금 뜨겁습니다. 우선 뭐 여당 내부에서는 이제 뭐 제2의 윤한 갈등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한동훈 대표가 뭐 공개적으로 뭐 반대 입장을 밝힌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 비공식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 적절치 않다. 사면 때도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도 자신은 이제 반대했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이제 맞받으면서 불꽃이 세게 튄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이렇게 사실상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사면 문제는 저도 법무부 장관 때 제일 곤혹스러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만
우선 보통 우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그러는데 전 고유란 말이 뭔 뜻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권한인 건 틀림없고 예.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서 사면을 하라고 돼 있고 예. 사면법에는 이제 거기에 법무부 장관의 상신권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심사위원회가 있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상신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구체적으로는 최종 권한은 대통령이지만 법무부 장관도 어쨌든 일차적인 권한이 재량권이 있는 있나요? 거죠. 예. 그럼 이제 사면제도를 좀 근본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이제 그 국민을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고 양심수를 양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다가 때 되면은 광복절 같은 때 되면은 이제 국민적 저항을 걱정해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해서 이제 그 많은 양심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면복권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뭐 양심수 풀어주는 일이니까 바람직한 일이었죠. 예. 그런데 통합 이제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 확고하지요. 예.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까지 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사면복권할 필요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정권 측에서 대통령 측에서 자기 식구들의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사면을 지금 남용해 왔죠. 예. 이거는 꼭 제가 현 정부만 비난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민주당 쪽 정부에서도 저도 그 법무장관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식구들한테 일방적으로 여권 인사들을 봐주기 위해서 사면복권을 남용해 왔는데 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당 사람들만 하게 되면은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야권 사람들도 끼워줍니다. 예. 끼워주는데 이제 끼워줄 때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 대통령 측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끼워주죠. 과거 보면은 대통령과 학교 동문인 야당 인사라든가 예. 또는 뭐 이번에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저 사람을 풀어주면 야당을 교란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사면을 해왔죠. 기본적으로 끼워주기군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저는 딱 전형적인 과거에 잘못된 정략적 사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로서 잡아놓은 사람들도 대거 사면해 주는데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측에 거기를 의식해서 사면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주된 대상은 뭐 원세훈 전 원장이라든지 뭐 조윤선 수석이라든지 전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 현기환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선 대상이었다. 예. 그러면서 야당은 이번에 좀 물론 과거에 이미 사면이 됐으니까 뭐 복권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뭐 필연적인 수순이기도 하지만 뭐 어쨌거나 또 뭐 민주당의 어쨌든 교란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그런 카드를 선택해서 이런 식의 사면복권이 나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가 정권을 잡든지 이것은 또 이제 그러나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요새 대통령하고 차별화가 목표인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자기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도 않을 건데 말 한마디 얹히면은 정치적으로는 손해볼 수 없는 것 같죠. 그러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야당의 실권자들도 다 좋고 좋은 식으로 사면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손해보는 것은 사회정의와 사법정의만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손해는 국민이 보고 이익은 여야의 권력자들이 보는 형태의 사면이 됐다. 이런 사면은 아마 자제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윤한 갈등이 계속해서 재현되든지 이럴 가능성도 그럼 별로 없겠군요. 얻는 소득이 있으니까 말이죠. 정치적인 이득이 더 크니까 말이죠. 당 대표로서 이른바 아까 대통령의 권한인데 네. 그리고 자신도 아까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그 사면까지 어쨌거나 사면은 자기가 상신한 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 끝내 싸우기는 어렵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한때 해프닝처럼 끝나면서 사법정의만 훼손되는 겁니다. 여권 상황은 이제 그렇다 치고요. 여야에서도 이제 약간 좀 복잡한 기류가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뭐 진실 공방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전 대표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하고 여당 관계자 쪽에서는 요청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요 진실 공방의 끝이 어떻게 드러날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뭐 그야말로 진실 공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뭐 추측컨대 야당에서도 아까 광복절이 다가오면 사면이 있을 것이고 필연적으로 야당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있을 거라는 것은 능히 예견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야당 내부에서도 예컨대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어쨌든 바라는 세력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세력이 어떤 의미로든지 민주당 안에서도 사면 대척이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되고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어떤 기회든지 그 풀어봐라는 임무가 주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설령 그 인사가, 이렇게 김경수 전 지사 같은 분이 당내에서는 라이벌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당 대표로서 자기 집안의 식구를 이번에 복권 지켜줘야 한다는 그 압도적인 명분을 거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좀 심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적진에서 우리 식구를 복권시켜준다는데 그 집안의 가장이 나는 반대다 해가지고 어떻게 그 집안을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공방은 진실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반대할 수가 없다. 여권도 좋고 야권도 좋고 뭐 권력자들의 권력 노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복권 명단에 최종 들어갈 경우에 정치적인 어떤 뭐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파장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일종의 일단 복권이 되는 거니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그 김 전 지사의 개인도 개인이지만 또 어쨌든 민주당 내 뭐 친문이라든가 이런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 전 대표지만 이재명 전 대표하고 어쨌든 좀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세력들한테 한 날개가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런 거 있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다른 여러 정황, 다른 상황의 변화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일단 큰 변수가 하나 생기는 셈이죠. 큰 변수가.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의구심을 갖는 어떤 뭐 야권의 어떤 분열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아니 그거야 현재로서야 뭐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일이겠습니까? 야권의 분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다음 대선 구도를 생각해 보면은 늘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늘 사실은 대통령이 누가 돼야 하느냐. 대체로 PK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뭐 나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역적으로 본다면 다음 대선 구도에서도 민주당에서 어떤 뭐 예컨대 친문 세력과 친문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이 PK 인사라고 그러면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좀 끝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주 이제 토요일 서울 지역 순회 경선 그리고 일요일에 이제 대표가 이제 확정이 되고 이재명 대표의 뭐 연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90%대 9대 명이 되느냐, 90% 득표율로 대표가 되느냐, 90%냐 아니냐, 그 정도만 남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명 가운데서 5명 최고위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실상과 문제점을 정말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아마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득표를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제가 예측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민주당원이니까 민주당원으로서 제 어떤 뭐랄까요 그저 wishful thinking 뭐라고 그러죠? 희망 제 희망을 담은 그런 이제 분석이기도 했는데 네. 그러나 역시 뭐 90%가 넘느냐 마느냐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그런 이제 지경에 와 있어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의 독선과 전횡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을 견제하고 비판 어떤 민주 세력일수록 민주정당일수록 내부의 비판과 견제 세력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민주정당으로서의 건재는 모습을 도저히 앞으로 회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비판 세력이 비빌 수 있는 최소한의 언덕도 없는 정당이 어떻게 앞으로 집권을 할 것인지 그 점도 걱정이고요. 네. 설령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특별히 뭐 빈부격차나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할 만한 그런 개혁 진보 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결과인데 지금 최고위원 면면을 볼 때 좀 희망을 걸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제 누가 될지 물론 아직 뭐 최고위원도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문제로 돼야 예. 되겠지만은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최고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는 문제 아닙니까?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면 예. 그 안에서 뭐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만한 사람이 몇 명 들어갔냐가 중요한 건데 예. 뭐 대체로 뭐 지금은 압도적인 뭐 현재까지의 민주당의 최고위원들도 그랬지만 예. 뭐 내일 모레 끝난 전당대회에서도 그저 아주 극소수의 무슨 좀 비판적인 최고위원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세로 보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충실하게 따를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누가 최고위원 되냐 하는 것은 뭐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인 세력 구도는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자, 2기 이재명 대표 체제 거의 뭐 이제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려 그거는 바로 이제 고스란히 2기 이재명 대표가 또 떠안아야 될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